자, 그다음에 다시 다 돌아가가지고. 그럼 이제 돈이란 게 뭐냐? 돈은 이제 한국은행에 찍어내는데 그 돈이라는 것은 돈의 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과거에 반복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겁니다. 이걸 이해가 돼야 돼. 이걸 이해가 되지만 금융을 제대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돈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요. 한국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에 여러분들 경제 통계 그 디렉터리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통화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왜? 자기 새끼잖아. 자기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중한 새끼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통화를 그러니까는 통화 지표를 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통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돈을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돈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기준을요. 그 통화량을 그러니까 돈이 어디까지가 돈이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통화 지표입니다. 통화 지표를 이해하면요. 현대금융, 국제금융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가 가능합니다. 통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랬었어요? 힘을 이해하는 겁니다. 힘.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이해하는 건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국민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밥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예? 금융을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금융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게 금전융통의 준말에 돈이 그러니까는 돈에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인데 돈을 모르니까는 예? 돈에 대해서 돈이 힘인데 돈을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는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저거를 포기한 거죠. 주인의 권리를요. 예? 그 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돈의 가격,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금융의 절반은 이해를 한 겁니다. 자, 한국은행 홈페이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좀 오늘부터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쭉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렉터리가 있잖아요. 한국은행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쭉 보다가 경제 통계라는 데가 있잖아요. 경제 통계부터 오늘은 좀 여러분들 해보세요. 경제 통계를 이렇게 클릭해 보게 되면 밑에 하이 디렉터리가 쫙 나오는데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통계에 대한 해설도 있고 그러지만 통계 검색 맨 끝에 통계 검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통계 검색에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대부분이요. 예? 심지어 북한 경제 통계까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통계 검색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통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통화 금융에 대해서요. 왜?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가 돈을 찍어내는 곳이니까요. 두 번째가 국민계정. 국민계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대한 통계들인 겁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가 외환보유액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제적인 거래들이요. 그러니까요. 예? 국제적인 거래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있고, 물가에 대한 것도 있고, 물가라는 것은 왜 가냐면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돈의 가치는 되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같은 말. 그래서 물가 안정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 새끼인 자기가 만들어낸 이 화폐가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화폐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 기업 경영 분석. 여기까지가 되게 경제와 관련된 그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접하는 거니까 주요 경제 통계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를 이해하려면요, 그 나라 중앙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필요한 통계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통계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는 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어도 오늘 이제 이런 그 방송을 들으시면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웬만큼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제가 통화와 금융 첫 번째 거를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떠요. 예? 뜨죠? 뜨게 되면 여기에 통화 금융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화 지표예요. 통화 지표인데 굉장히 제가
이 서브 디렉터리를 다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111 해가지고 1.1.1 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을, 그러니까는 돈을 어디까지를 이제 돈으로 보느냐 할 때 가장 출발점이 어떤 돈이냐면요. 출발점의 돈을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라고 한국은행이 부르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제 용어의 표준입니다. 표준인 거예요. 예?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가요. 예? 뭐 일부 경제학교 과서에서는 자기 멋대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같은 개념을 영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용어가 사실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제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통화라는 게 뭐냐? 본자가 기본할 때 본자고요. 원자가 원천할 때 원자입니다. 소스라는 얘기잖아요. 원천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돈의,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가장 근원인 통화. 그게 무슨 통화겠습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죠. 지폐하고 동전 이런 것들이죠. 그건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그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위폐잖아요. 위폐, 가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본원 통화를 클릭해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 제가 그린색으로 박스를 해놨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구성 요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현금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들이 대개 어디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 지폐가 됐던 동전이 됐든 간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현금 통화인 거고요. 이 현금 통화 중에서 뭐냐면은, 이걸 현금 통화를 일반 국민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들도 갖고 있잖아요. 은행들도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들은 대개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예치를 하잖아요. 예? 예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치한 돈을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요구를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돈을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돈놀이에 다 활용을 못하지요. 활용을 못해요. 고객이 그러니까 돈을 내 돈 돌려줘 하게 되면은 돌려줄 돈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걸 줘야 되죠. 그거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사기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돌려줄 돈을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일부는 그러니까는 금고에다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지만은 평상시에 오게 되면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돈들은 중앙은행에다가 자기가 예치를 해 놓습니다. 중앙에다 예치를 해놔. 그래서 예금 취각 기관의 부채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시중은행,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의 돈을 그러니까는 이걸 보관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한테. 그래서 이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돌려줄 부채들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중앙은행에다 다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이유죠.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은 되게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데가 은행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예치를 해놔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전문적이라기보다 뜻을 풀으면 그대로 이해가 될 텐데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요구할 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돈이죠. 지급준비금이요. 예? 이 준비금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리저브인데요. 준비금이라는 게 국제사회 속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준비금이 달러죠. 달러. 예? 이 준비금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슨 기축통화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가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용어는 준비금입니다. 준비금. 예? 준비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준비금. 근데 국제사회 속에서 서로가 그러니까는 주고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준비금이 달러다 보니까 달러인 거죠. 달러라든가 아니면 이 달러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요. 그래서 이 본원통화는 두 가지뿐이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현금통화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현금통화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다 예치되어 있는 그 일부는 중앙은행에다 은행에다 예금인데 은행이 그걸 중앙은행에 다시 재예치해 놓은 돈이 이게 중앙은행 찍어낸 돈이라 이거죠. 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면 이것만이 돈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1.1.2 해가지고 M1이라는 게 나옵니다. M1을 협의통화라고. 협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좁을 협자, 협곡할 때, 협곡. 우리가 그러니까 좁은 계곡을 우리가 협곡이라고 하잖아요. 좁은의 의미가 협이라는 의미잖아요. 의가 그러니까 뜻을 얘기하는 거, 의미할 때 의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통화. 좁은 의미에서 통화하면 넓은 의미에서 통화도 있다는 얘기죠. 넓은 의미의 통화가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1.1.3의 M2입니다. 광의 통화예요. 광의가 넓을 광자에다가 의미니까요. 그럼 우리가 협의 통화를 또 그렇게 클릭해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 파란색이 이제 딱 열립니다. 하늘색이 열려요. 거기에 보게 되면 현금 통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통화입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현금도 있지만은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한 돈들도 있잖아요. 근데 돈들 중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에 가까운 돈들. 현금에 가까운 돈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일반사에서 얘기하는 보통 예금이잖아요. 보통 예금.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얘기로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요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지불해야 되는 예금인 거죠.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이죠.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보통 예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ATM에서 빼든 어디서 은행에 가서 우리가 인출을 하든 간에요.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현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은행에서 우리가 요구불 예금은 대개가 우리가 이자가 안 붙잖아요. 수익이 안 붙잖아요. 예?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이거 돈놀이를 못 하잖아요. 언제 인출될지 모르니까요. 돈놀이를 못 하죠. 안정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은행이 뭐냐면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내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저장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좀 빼고는 싶은데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이자가 수익을 만들고 싶을 게 아닙니까? 수익을 만들고 싶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되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가 머니마켓 펀드라 그러죠. 머니마켓 펀드, MMF라든가 뭐 CML라든가 현금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돈을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인출을 할 수 있지만은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또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까지도 그러니까 따라붙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에 그러니까 은행식 버전이 바로 뭐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입니다. 굉장히 말이 길지요. 말이 길어도 이 용어를 가만히 이렇게 음미를 하면은요. 거기에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수시, 이게 뭡니까? 애니타임이죠. 애니타임. 입출식은 뭐예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예? 애니타임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 위에 있는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이 아니죠. 예? 요구불 예금은, 예? 이건 저축성 예금이 아니잖아요. 저축이라는 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애니타임이라는 거하고 저축이라는 말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 이상 그러니까 묻어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어두는 이런 그다는 점에서 저축성인 겁니다. 그럼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묻어두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품 그러니까 은행의 소위 말해서 은행 버전의 MMA인 겁니다. 머니마켓 펀드인 거예요. 머니마켓 펀드요. 머니마켓 펀드를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들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펀드는 은행의 상품이 아니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상품은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부르죠. 은행의 상품은 예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예금이란 표현을 못 사용을 하죠. 펀드라든가 다른 이제 그러니까 금융상품 이름으로 쓰는 이유가 예금은 은행의 그러니까 고유 상품, 예금 취급기관,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이 M1인데 이 M1에 있는 상품들은 뭡니까? 현금통화는 당연히 현금이잖아요. 요구불 예금도 사실상 거의 현금이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현금할 수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99.99% 정도는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금 형태로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현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도 저축성 예금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언제든지 애니타임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요구불 성격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1은 결국 뭐냐면 현금에 가까운 돈이라 이겁니다. 현금에 가까운 돈들. 현금이 가장 순도가 100%인 돈인 거죠. 순도가 100%인 돈이고 그 다음에
순도가 100%는 아니고 한 99.9999% 정도지만은 사실상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M1에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M1은 뭐냐? 거의 현금성 돈들인 겁니다. 현금성 돈들인 거죠. 현금성 돈들이요. 예? 이게 M1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통하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만 돈이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금을 들 수 있잖아요. 1년간 묻어두는요. 예?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묻어두는, 묻어두는 도 있잖아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요. 그럼 1년짜리 내가 정기예금 들게 되면은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 할 수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해약하면 되는 거니까는. 근데 웬만하면 해약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해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약속받은 금리를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죠. 네?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기간까지 묻어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데 속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런 돈들을 그러니까 쭉 모아놓은 것이 M2입니다. M2는 그러니까 M1 플러스 그러니까 썸씽인 겁니다. 썸씽인 거예요. M1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시 저축성 예금이 세 번째 주까지 쭉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상품들이 되게 뭐냐? 이건 하루 이상 그러니까는 묶이는 하루 이상 얼마까지? 되게 2년 미만까지 묶이는 상품들이, 예, 묶이는 상품으로 계약한 상품들이 되게 이 M2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였으니까 그만큼 은행에서는 이자를 더 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좀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고객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일반 자기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는 가능한 한 해약을 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M2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뭐냐, 본원통화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M0라고 부릅니다. M0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M0보다는 H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본원통화라고 부르는데, 본원통화가 가장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인 거고요. 본원통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인 거고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1이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과 거의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는 금융상품으로 있는 것이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 입출시 저축성 예금인 거고요. 그리고 M2는 조금 더 넓혀봤을 때 이것도 현금화는 할 수 있지만은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요. 순서가 뭐냐면은 돈의 범위를 보는 것이 얼마나 현금에 가깝냐, 이걸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금에 가깝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이 흐를 유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예? 유동성이요.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게, 예? 이게 바로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가냐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를 가지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을 할 때는 그러니까 M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M2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년이 넘는 상품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저기 맨 밑에 보면 114에서 LF 나오고, 그 다음에 115에 이 유동성도 뭐냐면 금융기관 유동성과 광의 유동성을 나누는데,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2년이 넘는 것들, 혹은 그 다음에 뭐냐면 금융기관이 아닌 데서 발행한 금융상품들 있죠. 금융상품들.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2006년 이후에.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 이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신한은행이 발행한 그러니까 신한은행 채권하고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하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사실 이렇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여기다 신한은행 채권에 투자를 해도 거의 뭐 가치가 보증된다고 생각하고, 예? 신한은행이 뭐 망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그렇게 비싸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무차별하잖아요. 차별을 안 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2006년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이 아닌 데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은 통화지표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돈들이 글로 배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돈들의 상당한 부분은 회사채에도 가고 국채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반영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추가한 것이 광의의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LF, 금융기관 유동성, 이게 M3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M3로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M3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거 2년이 넘는, 아까 M2를 2년 미만이라 했으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MMF도 사실은 그러니까 MMF도 사실은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하고 같은 상품이거든요. 같은 상품입니다. MMF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데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M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밀린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은행 아닌 금융기관들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차이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텃세가 그런 거죠. M1은 그러니까 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예금 취급기관에서 취급하는 거니까 예금 취급기관에서요. 자, 하여간 이렇게 이제 통화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라 해가지고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느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M2까지를 그러니까 돈으로 본다는데 M2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 통화에다가 그다음에 거의 순도가 99.99%인 현금성 예금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2년 미만, 2년 미만의 그러니까 금융상품들이 대개 여기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요, M0 이게 본원통화죠. 그다음에 M1은 M0보다 대개가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M0 플러스 제가 알파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분집합하고 이 관계로 이렇게 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M2는 뭐냐면 M1 플러스 something, 그 베타 이렇게 해놓은 게. 예? 그 다음에 M3, 우리가 아까 앞에서 LF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동성, 금융기관 유동성. 이건 M2 플러스 감마, something. 이런 관계로, 부분집합 관계로 이렇게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교과서적인 이해인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1년 8월 달부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2021년 8월 달부터입니다.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인플레 때문에요.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본원 통화하고 M0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현금성 통화인 M1하고 추이를 제가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요. 2021년 9월 달부터 2021년 8월 하순에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렸으니까는 0.25% 올렸으니까는 0.5%에다가 0.75%로 올렸으니까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1월 달에 3.5%까지 올린 게 쭉 금리 인상한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현재 자료가 작년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집계해 놓은 거예요. 집계했는데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은 본원 통화,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죠. 추이입니다. 추이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그 금리를 인상했었던 2021년 9월 달에 246조 4천억 원 정도 됐었어요. 246조 4천억 원 정도.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에 270조 2천억 원. 270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약 22조 원에 가까운 돈이 중앙은행이 더 찍어낸 거죠. 어쨌든 그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사이입니까? 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그러니까 22조 정도 그러니까 증가한 거예요. 긴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긴축이 안 된 거죠. 네? 긴축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M1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변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M1은 M0보다 큽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요. 큽니다. 근데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같은 화면에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했는데 M1은 아까 뭐 했었어요?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현금성 사실상 현금과 가까운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이런 걸 합친 거라 했잖아요. 그걸 얼마였었냐면은 21년 9월 달에 1331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얼마냐? 1213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그 사이에 118조 정도 원이 줄어든 거예요. 지난 한 2년 사이에요. 그러니까요.
2년 사이에 긴축기에 예? 줄어든 거예요. 118조 정도 가요. 근데 언제부터 줄어들었냐 보니까는 2022년 6월 달부터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되게 그때까지 같이 증가했었습니다. 증가했는데 줄어든 거예요. 2020년 6월 달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바로 그 다음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 해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1385조 원까지 이렇게 증가했다가 M1이 증가했다가 쭉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M1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M1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긴축이 된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118조 정도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M1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1하고 M2를 비교해봤어요. M1하고 M2를.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해보세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나시면은요. 예? 듣고 나시면은. 그러니까 M1은 앞에서 소개한 거니까는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가 M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번에는 M2입니다. 총통화량이죠. 시중에 얼마나 돈이 그러니까는, 이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M2입니다. 총통화량이에요. 총통화량은 2021년 9월 달에 3,508조 원 정도 였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3,508조 원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얼마까지 증가했느냐? 3,588조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3,588조.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 변화가 생긴 겁니까요? 이 사이에? 이게 제가 수치가 3,507조, 3,587조. 제가 이걸 잘못 표현했네요. 3,580조가 아니라 3,887조입니다. 숫자를 3,587조 8조라고 하는 것이 3,887조예요. 제가 잘못 숫자를 표기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요 차이를 보게 되면 한 350조, 아니 3,857조인가 그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350조 원이 증가한 거예요. 총통화량이요. 네? 이게 잘못됐습니다. 3,587조가 아니라 5하고 8이 바뀌었네요. 3,857조입니다. 3,857.8조 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한국은행 거기 들어가게 되면 쉽게 확인됐어요. 제가 이걸 억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 반올림해가 너무 숫자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조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못 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줘서 3,857조 8천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50조 원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의 돈이 그러니까 350조 정도가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긴축이 안 된 거죠. 네? 긴축이 안 된 거죠. 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미국보다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물가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더 우리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6%까지 최대 올라갔을 때 미국은 9%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더 밑에까지 내려와 있죠.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300,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금리 마지막 올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동결을 했잖아요. 왜 동결했습니까?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회사들 지원해주기 해가지고 돈들을 계속해서 이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는 이게 돈이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는 긴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증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M1은 그러니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M2는 계속 증가한 거예요. 그럼 M1과 M2의 차이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M1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통화인데 거의 현금과 현금성 통화라고 했잖아요. M2는 뭐냐면 거기다가 우리가 2년 미만의 수익성 금융상품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라 했잖아요. 수익성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M1하고 M2의 차이 중에서 대부분이 한 60% 가까운 게 정기예금입니다. 2년 미만짜리. 되게 우리가 1년짜리죠. 그러면 2년 미만 정기예금이라면요. 우리가 1년 6개월짜리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는 1년짜리죠. 1년짜리 정기예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M1은 그러니까 현금성 통화라 했잖아요. 현금과 거의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으로 안 갖고 가능한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예금으로 묻어둔 거죠. 예금으로 옮겨놓은 거죠.
예금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지표에서 이게 보여지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미국을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미국을 한번 미국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은 여러분들 구글에서 USM0, USM1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에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연준이 이 통화 지표를 저 정보를 제공을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설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USM0, USM1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이트가 소개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달부터 이게 그 팬데믹 바로 직전이요. 팬데믹 직전이니까 2019년까지죠. 2019년까지 딱 보게 되면요. 재밌는 그림이 보여요. 금융위기 전에는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우위에 있었잖아요. 주황색이 뭐예요? M1. 파란색이 M0예요. 그럼 우리가 되게 M1이 더 큰 개념이다 보니까는 M0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게 보이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가지고 2009년 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M0가 M1보다 더 많잖아요. 높잖아요. 그렇죠? M0가 M1보다 많은 거야. 네? 언제까지? 거의 2018년 그러니까 상반기 이때까지는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예? 이게 한국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M0하고 M1의 차이가 뭐랬었죠? 다시 한번 아까 M0, M1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M0에는 뭐가 있었습니까요? 본원통화라 했잖아요. M0는요. 본원통화는 뭐라 했었습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통화,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금통화하고 그 다음에 예금 취급기관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에다가 한국은행에다 예치해놓은 일부 이 돈이 합친 게 M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M1은 뭘 했었어요? 이 현금통화는 공통 항목이죠. 그리고 요금을 예금, 그러니까 수신, 입출, 시차, 언제든지 그러니까 애니타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 이게 했잖아요. 그럼 대개가 한국은 보게 되면 M1이 M0보다 커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M0가 M1보다 컸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 뭐가 해서 그게 생겼겠습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한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다 예치한 돈이 고객들이 그러니까는 시중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이 소위 말해서 보통 예금으로 넣은 돈들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차이가 그거니까 현금통화는 공통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자기들이 확보한 많은 돈들을 중앙은행에다가 대거 예치를 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예치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예치를 했겠는가? 왜 예치를 하겠습니까? 네? 자,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M0가 M1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금융을 알고 싶으면은 이 자료를 그러니까 쭉 보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은행이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가요. 개인이나 조직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이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 거예요. 즉 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은 예치함으로써 뭔가 이익을 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익을 봤으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왜 예치를 안 했느냐? 이익을 못 보니까는 예치를 안 했겠, 그 많은 돈을 예치 안 했겠습니까? 꼭 필요한 돈만 예치를 하고요. 그렇죠? 자, 이거를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전은 주황색이 M1이에요. 파란색이 M0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는 한 번도 M1이 M0를 넘어선 적이 없었잖아요. 저 끝에 가가지고 넘어서기 시작한 게 이제 금융위기 이제 그러니까 터지고 난 이제 그때 이제 저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보게 되면은 중앙을다 예치하는 돈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굉장히 작았잖아. 그렇죠? 작았어. 그러면은
작게 이게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한 거의 그러니까 그 10년 가깝게 2000년부터니까요. 2000년부터 2008년 저기저까지니까는 예? 2008년 말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치한 돈이요.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꼭 자기가 예치해야 될 돈. 고객이 요구하면 돈을 언제든지 지급할 돈을 있잖아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돈의 규모를 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요. 법정 지급 준비를 정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변하지 그것만 그러니까 예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예?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애무한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근데 왜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역전이 생겼냐 이거죠. 역전이 생겼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저는 모든 공부는 지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애무한이 그러니까 애무제로보다 이게 초과할 수 있는 게 왜 생겼는가?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까지 묶어가지고 최근까지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추이를 M2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보게 되면요.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M0가 M1을 넘어서는 건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넘어서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넘어섰던 거는. 그래서 저 끝에 가서 보게 되면 끝에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팬데믹 기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이제 2020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 3월 지나면서 3월 달부터 본격화되잖아요. 예? 보게 되면은 M1이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급등을 해. 그 이전 추세하고는 전혀 다른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전혀 다른 추세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 M1이 그러니까 왜 M0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느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M2하고 M1하고 격차가 거의 붙어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회색선이 M2거든요. 총통화량이죠. 총통화량인데 거의 그러니까는 붙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M1이 급증을 한 거예요. M1이. 예? M1이 급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지만이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직전과 직후에 보게 되면은 M1은 이게 지금 단위가 이제 이게 그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 4055.1이라는 것이 4조 551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4조 551억 달러요. 위에 있는 15818.1은 15조 8181억 달러라는 얘기고, 단위가 10억 달러로. 미국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 자리마다 찍어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예? 10억 달러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밀리언에서 빌리언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10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점 무시해버리면 억 달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갑자기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M1은 18조 달러가 넘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시중에 그러니까 현금성 통화가 엄청나게 존재한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4조 달러에 불과했던 현금성 통화가 지금 여전히 18조 달러가 넘는 현금성 통화가 시중에 있다 이거예요. 시중에 현금성 통화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8조 달러 넘는 돈이 미국에는 지금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M2는 뭐라 했었어요? 일정 기간 묶이는 돈이라 했잖아요. 저축선예금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차이가 보게 되면 한 2조 한 7천억 달러뿐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얼마 차이 났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요. 거의 10조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잖아요. 거의 11조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는. 예? 그렇죠? 11조 8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붙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돈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M1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M1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M1은 어떤 통화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이 돈으로 그러니까는 다 몰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좀 재밌고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금융을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심이 없, 저 학생들도 이런 게 관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금융에 적성이 안 맞는 거다. 그 나쁘다, 욕들 일도 아니고 자기는 금융에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호기심을 안 불러일으킨 것도 있지만은 예,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보게 되면 M0하고 M1을 보게 되면요. M0하고 M1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M1이 이번에 높잖아요. M1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이전에는 M0가 M1보다 더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정상을 찾은 거예요. M1이 급등을 해버렸으니까는. 예?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왜 이런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생기느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좀 볼게요. 자, 그래서 M1하고 M1 비율을 보게 되면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M2하고 M1 비율 이게 보게 되면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차이는 M0하고 M1하고 차이는 기본적으로 뭐에 있습니까요? 시중은행들이 중앙에다가 예치하는 돈이 그게 커지게 되면은 M0가 M1보다 클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앙에다 예치하는 돈을 뭐라 했었어요?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죠. 지급준비금. 그러면 중앙에다가 왜 돈을 다 쌓아놓고 있었냐 이거야. 은행들이 돈놀이 안 하고. 그걸 돈놀이 하게 되면은 이자 받고 그럴 텐데 돈놀이 안 하고 연준에다가 다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을 때는 쌓아놓은 게 이익이 되니까 쌓아놓을 게 아니습니까? 이익이 되니까요. 그러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을 때 거기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건 결국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율이잖아요.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요. 이자를 얼마를 줬냐. 이게 그것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네? 이자율이요. 네? 과거에는 액세스 리저브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한 준비금을 넘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준비금을 초과 지급준비라고 하는데 이제는 초과 지급준비금보다는 그냥 지급준비도 구분 안 하고 다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이 보게 되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제로금리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시기였었잖아요. 제로금리가 언제부터 가냐면은 2008년도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2015년 12월 말까지가 제로금리 시기였었잖아요. 한 7년 정도에 만 7년을 그러니까 제로금리였었잖아요. 그 제로금리 시기가 0에서 0.25%였었잖아요. 0에서 0.25%. 이 구간으로 설정하는 기준금리를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구간금리를 도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포인트로 줬죠. 포인트로. 0이면 0, 0.2면 0.2요, 5.2면 5.2 이렇게 포인트로 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3.5로 하나의 포인트로 주듯이요. 근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구간금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구간금리.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라 해도 0에서 0.25죠. 지금은 그러니까 5.25에서 5.5%잖아요.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면 상당 구간 금리는 뭐고 하단 구간 금리는 뭐냐? 이게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앙은행 연준에다 예치한 돈에 대해서 얼만큼 이자를 줬냐면요. 딱이 중간에 있듯이 이 제로금리 시기에 얼마를 줬냐면요. 0.25%를 준 거예요. 0.25%. 0.25% 이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제로금리 0에서 0.25%일 때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도 이자 받고서 빌려주죠. 공짜로 안 빌려주죠.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있을 게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요. 그 금리가 0.25보단 미쳤었다고요. 0.25보다 미쳤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실 연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리보다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보다 예치하는 금리가 더 높은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치를 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올린 거예요. 계속 올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요? 연준이 시중은행한테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예?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은행들한테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은 겁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연준으로 돈을 그러니까 다 유도를 해놨으니까는, 예? 했으니까는 돈이 시중에 공급이 안 될 게 아닙니까? 예? 연준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쌓일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행에 돈 벌어준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 안 벌어도 돈 벌어준 거잖아요. 예? 그 연준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연준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예치한 돈에 대해서 항상 이자를 줬느냐? 안 줬었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 안 줬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연준은 그러니까 은행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가? 이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했듯이 2008년 말부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주는 거를 결정합니다. 2008년 말부터. 네? 2008년 말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미국도 M0는 M1보다 낮게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건 금리도 안 주는데 못하러 연준한테 예치를 하겠어요, 은행들이요. 예? 그냥 꼭 자기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규정한 돈만 예치를 하죠. 법정 지급준비금만요. 예? 이자도 안 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은행이 그 돈놀이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들한테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한 거로 바꾼 거예요. 예? 바꾼 거야. 예?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은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왜 공급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이 금리를 주니까 다시 돈이 시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이게 바로입니다. 예? 자, 이자율이 지급이 없던 시기에는 왼쪽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0에 붙어 있잖아요. 예? 연준에다가 예치를 거의 안 했다는 얘기야. 빨간색으로 해놨듯이.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급증하잖아요. 급증을 해. 언제까지 급증했냐? 양적 완화, QE라는 게 양적 완화를 영어로 표현할 때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니까요. 양적 완화 종료할 때까지 계속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연준에 예치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자를 주니까. 높은 이자를 꽤 주니까는. 예?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하고 예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피해봅니다. 자, 미국은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은행들도 굉장히 많죠. 지역사회 중소은행은 주로 개인이나 가게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이 급증합니다. 왜? 이게 뭐냐면요. 은행 간 대출액이에요. 은행 간 대출액이 금융위기 이후에 쭉 줄어들어가지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이 대형은행들, 시티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대형은행들한테 돈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돈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인터뱅크. 인터라는 게 비트윈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인터내셔널 할 때도 국가 간에 이런 뜻이듯이 은행들 사이의 대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인터뱅크 론이라는 게. 은행 간 대출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은행 간 대출액이 쭉 줄어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에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제로금리 시기니까는 지역은행에다 돈 빌려줘봤자 별로 금리를 못 받으니까는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연준에다가 예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다 보니까는 대형은행들이 다 연준에다가 예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2010년도에 157개가 지역은행, 2008년도에 25개 파산했다가 2009년에 140개, 2010년에 157개 해가지고 2013년까지 계속 지역은행들이 많이 파산한 이유가 자금난을 겪으니까요. 자금난을 겪으니까 파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소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연준은 신경 안 씁니다, 별로요. 예? 예? 신경 안 써요. 대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그거 구제하려고들 이렇게 가고 안 되는 반면에. 자,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화량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주로 그러니까 M1 중심으로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한 거고요.